자, 알래스카의 LNG 가스전 개발, 한국을 참여하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는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될까, 독이 될까? 독이라면 먹으면 안 되겠죠. 기회라면 우리가 잡아야 되고, 가장 큰 장점을 본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의 조선 협력을 미끼로 해서 알래스카 가스전 LNG 가스에 한국 참여하고 싶다. 미리 선제를 알려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기업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본다면 결국에는 조선 섹터들에는 이게 경험에 의한 노하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LNG를 개발하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극지방이기 때문에 육로 소송이라든가 해로 소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스관으로 이제 수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LNG를 뽑아서 정제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액화시키는, 농축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LNG 터미널로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LNG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조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에 능한 트럼프는 당근과 채찍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다면 미국이 왜 알래스카에 LNG를 개발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말을 보면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행태와 똑같아요. 잘못한 거는 전임 정권이 잘못했다. 바이든이 이렇게 망쳐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는 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게 오염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제약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가장 크고,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침체된 알래스카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가스 LNG를 추출하려면 결국엔 장비와 자금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은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굉장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본, 야, 니들 우리 가스 안 사면 니들 관세 팍팍 물릴 거야. 유럽연합, 니들도 우리 가스 안 사면 팍팍 물릴 거야. 이런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가스를 헐값에 사서 인도라든가 이런 데 다시 재수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가스의 유통을 견제한다면 결국에 이 부분이 군사력의 증강까지도 견제하는 그러한 속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LNG를 개발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정제와 액화와 운송, 이런 메커니즘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이런 노하우들을 접목해서 배운다면 결국에 미국도 차후에는 조선과 해운, 자, 이런 쪽들의 산업이 부흥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정말 에너지 수출국으로 간다면 나토를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은 뭐하러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겠어요? 종전되면 다시 러시아의 가스전 복구해서 그게 사는 게 굉장히 저가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발등에 불은 미국에 떨어질 수 있다. 오늘 뉴스를 넣은 거 보면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 25% 가격을 상향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구당 $100씩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발전 설비를 증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래스카에 LNG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과연 알래스카의 LNG를 개발하는 데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관세로 위협한다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이 선뜻 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선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LNG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본다면 앞으로의 개발 방향성이라든가 가능성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장점은 현재 임기 초에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의 LNG 가스를 개발하면서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투자해서 가스 가격이 올라서 채굴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더 높아졌을 때는 구매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긍정적인 요건이 있지만 운영에 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부 장관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했던 부분이, 지금 미국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또 던졌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가서 외교와 경제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 하면서 한국에 부과할 관세를 조율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LNG 산업이 알래스카에서 채굴했을 때 우리한테도 이게 기회가 되고 미국한테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국내는 LNG 선을 제작하는 데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폭넓게 확대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본격화된다면 국내 LNG 인프라 쪽에서도 냉각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저장에 대한 노하우들이 더 쌓일 수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LNG 선박 및 LNG 기자재 쪽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업 쪽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 가스를 LNG를 개발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물류비를 절감한다라는 거예요. 통상 중동에서 오는 운송기간보다 7일에서 9일 정도 짧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는 이 부분이 매개 유인책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미리 선빵을 날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으면 엑슨모빌 같은 데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이 왜 참여했다가 손을 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는 극지방이에요. 극지방.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 즉 LNG 선박으로 운송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게 굉장히 유빙이 떠다니고
얼어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려면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극지방이기 때문에 이 건설을 작업할 수 있는 기간도 딱 제한적이었다. 무제한으로 우리나라처럼 1년 360일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공사를 시작해서 공수가 줄어든다. 즉 작업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에 비용이 증가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는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 액화 및 저장, 이거를 고온으로 응축시켜서 부피를 확 줄이는 액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탱크에 저장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를 운반해서 수출하는 데 극지방이기 때문에 운송 물류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LNG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알래스카에서 LNG를 개발해 잔뜩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미 가스를, 천연 LNG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 가격을 올려줄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단가를 후려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뭐 배당이죠, 배당.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64조 원까지 2025년도, 2026년도 투자해서 2030년 상용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이게 2030년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정권이 교체됐을 때,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알래스카 환경 규제라는 모든 것들을 다 철폐했지만 환경단체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은 항상 환경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비용들이 더 크게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콕 집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란 나라를 했는데 그 시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4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별로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러면 이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베너핏을 줄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선뜻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액션으로 실행하는데 2025년도는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판단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왜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왜 이걸 포기했을까?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처음 개발하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모든 환경 규제를 완화시켜서 알래스카에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채굴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엑슨모빌이라든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든가 트랜스 캐나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요. 일단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원가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이제 호기롭게 개발했는데 2014년도 뭐가 있었죠? 캐나다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나왔어요. 셰일가스 혁명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하니까 건설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하니까 개발에 대한 채산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시추와 개발을 담당했던 엑슨모빌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13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트랜스캐나다가 2016년도에 다 같이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2014년도에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채산성이 안 나왔다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됐을 때 2030년 이후로 그랬을 땐 또 채산성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환경 규제가 심해졌고 2012년도에 환경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시점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더 진행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채산성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책의 문제 이 부분으로 왔는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현재 알래스카에서 채굴했을 때 수출하는 단가가 12달러 30센트예요. 지금 가격을 원가를 추정해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 본토에서 사오는 똑같은 양은 9달러 40센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비싼 거 물류 이동 시간만 뭐 7일 정도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데 누가 살까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거다. 검토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을 했을 때 알래스카 LNG를 개발했을 때 과연 어느 섹터의 어떤 밸류 체인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연가스 개발 관련된 밸류 체인을 한번 표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가스전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에 그동안 이 가스전이라든가 석유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이 추정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의사결정하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한국가스공사였죠. 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인데, 자,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도 실적이 좀 둔화될 거로 이제 예상 실적을 봐요. 근데 2025년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은 포스코 인터거든요. 그러면 개발 경험이 있는 쪽에서의 대장주를 본다면 우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꽉 잡아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한번 가스공사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지만 바닥권은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게 누가 올렸는지를 보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역시 연기금과 투신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도 똑같죠. 같은 맥락이라 연기금이 투신보다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상승했다가 하락 조정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실적을 보면 실적 부분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 제일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지만 결국에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는 우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원톱으로 보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 1300km의 가스전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스관 관련해서 움직인 게 넥스틸이라든가 휴스틸이라든가 하이스틸, 대동스틸, 문배철강, 동양철관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딜까요?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거나 생산 기지가 있는 애들이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중소형 가스관들도 다 좋지만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리, 그래서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관 쪽에서는 넥스트리 치고 올라가고, 강관 쪽에서 보면 최근에 철강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는 이슈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지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한번 대장으로 보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좋지만 이제 파업,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이제 대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피팅 밸브 쪽들이 요새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피팅 밸브 쪽에서 최근 주가가 움직였던 애 보면 화성 밸브라든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BMT가 움직였죠. 이렇게 보니까 피팅 밸브나 가스관은 결국에 대왕고래, 여기서 움직였던 애들이 결국에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화성 밸브의 주가가 가장 크게 강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 밸브가 오히려 대장 역할을 맡고, 근데 왜 한선 엔지니어링은 빨갛고 굵게 해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한성 엔지니어링은 SOFC죠. 수소 전고체. 자, 이쪽에 수소 관련 쪽도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아내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잡는다면 화성 밸브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덜 올랐지만 이슈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겹 이슈를 본다면 한선 엔지니어링도 봐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LNG 선박이죠. 이건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가장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반대로 삼성중공업 대신에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이 LNG 개발을 했을 때 최대 수혜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SK 오션 요것도 움직였지만 대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K 오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분 매각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짬짬이 그래서 번외 종목으로 보는 건데, 일단은 하나오션과 한화엔진을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본행 쪽에서 보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굉장히 강하게 왔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동성화이텍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대장주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는 것. 그래서 동성화이텍을 보자. 그 다음에 선박 기재재 쪽에서는 최근에 1승이 움직였죠. 현대임수도 움직였고, 그래서 기자재는 후발주자니까 빼고, 그 다음에 탄소 푸집도 같이 움직이죠. LNG 쪽으로 가는 거는 기존의 경유보다 가는 것보다, 벙커CO로 가는 것보다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LNG로 했을 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분리막에 대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에어레인이 분리막으로 해서 급등했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미 분리막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혈액 투석, 이 분리막까지 나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거는 LNG 선박과 그 다음에 가스관과, 이거는 1순위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오션이라든가 한화엔진, 그 다음에 넥스틸,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순위로 보고 나머지는 2순위로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밸류체인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